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요 공급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동산 학개론 강영구입니다. 제목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수요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그랬죠. 근데 이걸 내용은 아주 가벼워요.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내용은 별게 없는데 그런데 시험에는 아주 자주 나와요.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념을 하나만 딱 잡아놓으면 아주 쉽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수요는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클까? 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클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고 전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임차인이라고 전제합시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50%나 인상했어요. 그럼 방을 뺄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살 겁니까? 여기서 방을 뺀다는 얘기는 갈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을 안 빼고 50% 임대료를 인상시켜주고 계속 산다는 얘기는 갈 곳이 없다는 얘기죠. 그 말은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다시 표현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화가 많으면, 이사 갈 수 있는 주택이 많으면 그러면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그리고 몇 가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대체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탄산음료라고 하는 것은 콜라 하나밖에 없다고 딱 전제해봐요. 이 세상에 탄산음료는 콜라밖에 없다. 근데 콜라 값이 따블로 인상되었어요. 자, 물론 전제는 우리는 콜라를 아주 좋아한다는 전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콜라를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먹어야죠. 다시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에 탄산음료가 콜라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선택의 폭이 작죠. 그럼 선택의 폭이 적으면 콜라 아니면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먹어야죠. 비탄력적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농지를 사시겠습니까? 농지를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농지는 오로지 농지로만 이용을 해야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죠.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근데 농지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죠. 이직을 주거지역으로 또는 상업용지로 변경이 가능하죠. 용도가 다양하면 즉 소비자 입장에서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커지겠죠. 탄력적입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세분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값이 인상되었다. 자, 그런데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주택시장으로 본다면 아파트도 있지만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연립으로 가고 연립값이 올라가면 다가구로 가고 자, 이렇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은 상업용이나 공업용을 지칭하는 거겠죠. 근데 왜 다른 부동산보다 탄력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거용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축법에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단, 다가공.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첫 글자를 안 딴다고 하면 따느냐? 법이죠. 법은 상관없어요. 법은 있는 그대로 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공동주택, 연세기 이래 돼요. 아파트, 연립, 연세,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고 단독과 공동은 또다시 종류가 다양하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세분화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세분화가 가능하니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커지죠. 그런데
공업용 부동산을 세분화시킨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거용은 다른 부동산보다 선택 여지가 크니까. 왜? 세분화가 되니까. 그래서 탄력적이다. 다음, 수요이든 공급이든 장기일수록 탄력적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를 측정하는 기간이 장기다. 그러면 수요를 측정하는 기간이 한 달하고 1년을 놓고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인 경우보다는 1년인 경우가 수요가 더 많겠죠. 그럼 당연히 탄력적이겠죠. 그래서 장기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탄력적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제목과 답 시작.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택의 폭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자,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불편한 문제가 생기니까 중요한 몇 가지는 그냥 암기를 해놓자고요. 자, 대체제부터 갑니다. 시작. 대체제, 용도 다양, 용도 전환, 용이, 세분화, 주거용, 장기. 이렇게. 왜? 얘네들이 다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유는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 세상에 콜라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사이다도 있고 환타도 있고 종류가 많죠. 탄산음료가. 그럼 콜라 값이 올랐다? 그럼 당연히 사이다 먹거나 환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콜라가 사이다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콜라 값을 인상 못하는 이유가 이들은 전형적인 대체제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담합을 하죠. 담합. 그래서 뉴스를 딱 보는데 담합을 했다 그러면 이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소수구나. 우리는 그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그랬죠. 과점 시장은 담합을 하는 거죠. 자, 갑니다. 다시. 자,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은 선택의 폭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그 선택의 폭이 크다는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대체제부터 갑니다. 시작. 대체제, 용도 다양, 용도 전환, 용이, 세분화, 주거용, 장기. 그럼 이번에는 공급의 탄력성을 가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산이 가능할수록.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하고 싶을 때 공급이 가능하다면 탄력적이고요. 근데 공급을 하고 싶은데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즉 원자재가 부족하거나 일을 하려는 사람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생산하기 곤란해지죠. 그러면 비탄력. 물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그럼 또 답 찾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자, 이걸 단순히 외우면 힘들어서 안 돼요. 앞서 했듯이 수요이든지 공급이든지 관계없이 장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탄력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특히나 잘 틀립니다. 근데 이 경우는 단기, 장기라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1번을 보세요.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다. 공급은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크다고요? 생산이 가능할수록.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건설사에게 1년을 주는 거죠. 1년을 주면서 당신이 아파트를 생산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하고 3년을 주면서 생산을 하라고 하는 경우하고 어떤 경우에 생산이 가능할까요? 3년이겠죠. 3년보다는 5년이겠죠. 5년보다는 10년이겠죠. 따라서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일수록 생산하기가 편해지니까 탄력적이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보세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량 늘리면 되지 않느냐. 재개발 몇 년 걸리던가 현실적으로요. 3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10년 걸리지 않던가요. 또 신도시를 만든다. 몇 년 걸리던가요? 10년 아닙니까? 수용이 자유롭던가요? 원주민들은 저항하고 보상금 더 달라고 그러고 수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또 개발해야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죠. 그러니까 소요 기간이 장기가 되면 생산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1번, 2번.
자, 나머지는 연습용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안 틀릴 테니까. 자, 3번 봅니다.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생산비가 급등했답니다. 그럼 생산비가 급등해지면 생산하는 게 쉬워진 겁니까? 어려워진 겁니까?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정부의 규제가 심하답니다. 정부가 규제를 심하게 하면 생산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5번째, 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한대요. 그럼 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대량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순간순간 팔 겁니까? 아니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생산해서 팔 겁니까?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생산을 해야 되니 생산하는 게 곤란하니까 비탄력적입니다. 유효 설비가 많대요. 놀고 있는 땅, 놀고 있는 기계 장비, 놀고 있는 노동이 많대요. 그럼 생산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간단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나 공급은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데 특히나 1번, 2번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장기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면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주어진 기간이 장기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냐. 주어진 기간이 장기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탄력적이고. 반면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가 되면 생산하기 힘들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다. 내용은 가벼운데 근데 시험 문제로의 출제 빈도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뭐가 출제되느냐.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수요는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커진다고요? 그렇죠. 선택의 폭이 클수록. 자, 그런데 이렇게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답을 찾을 때 하나씩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갑니다. 대체제부터 시작. 대체제, 용도 다양, 용도 전환, 용이, 세분화, 주거용, 장기. 공급은 어떤 경우에 탄력성이 커집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죠. 어떨 때 커진다고요? 생산이 가능할수록. 그러면 생산이 가능하다. 자, 두 가지만 딱 포커스를 맞추세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다.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다.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가 되면 비탄력. 주어진 기간이 장기가 되면 탄력적. 자, 그게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자,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답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여드릴 때는 잠시 이제 강의를 스톱해 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1번 완전 탄력적의 정의인데 자, 이거 정확하게 자 보세요. 오히려 많이 틀렸던 지문입니다.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이 불변이죠. 자, 가격이 불변이라는 것. 자, 완전 탄력이면 수평이죠. 수평이니까 가격은 불변인데 그 순간 양은 어때요? 양은 무한히 변하고 있죠. 자,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이 왜 많이 틀렸느냐면 가격이 불변이라고 했는데 미세한 가격 변화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불변인데 지문은 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야 해서 많이 틀렸다는 겁니다. 미세한 가격 변화, 불변이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가격은 불변인데 양이 무한히 변한다. 그때로 우리는 완전 탄력적이라 그럽니다.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 대체제가 존재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대체제 존재 여부에 따라서 탄력성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좋습니다. 다음 3번 비탄력. 무슨 뜻이라고요? 가격이 많이 변한다. 그러면 가격이 많이 변한다고 했으니 가격 변화율에 비해 양의 변화율이 작다. 정확하네요. 4번으로 갑니다.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5번 관찰 기간이 길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장기죠. 원칙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성이 커진다 그래죠. 자, 다시 한 번 더요. 5번 좀 잘 보세요. 수요이든지 공급이든지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단 공급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냐 생산에 주어진 기간이 장기냐 그거는 해석하셔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장기는 탄력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력성 개념은 정리 끝났고요. 계산 문제인데 무엇은 입문과정부터 계산 문제를 다루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산 문제와 친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왜 우리 수험생들이 계산 문제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느냐면 첫 번째가 수학에 대한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런데 개론에서 계산 문제는 수학적인 지식 단 0.1%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산 문제라고 해본들 실제 학습을 안 해요. 그리고 학원가에서 개론 선생님들이 계산 문제를 안 합니다. 저 이제 임박해서 5월달, 7월달 갔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계산 문제를 다루다 보니 근본적으로 계산 문제를 싫어하는 데다가 또 시기적으로 다급하다 보니 계산 문제를 안 해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강량구는 애초부터 계산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야 좋아요. 쉬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시험이 상대평가다라는 얘기도 이제 국토부에서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아직 뭐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상대평가가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개론은 계산 문제 숫자만 늘리면 돼요. 나머지는 손댈 거 없어요. 똑같이 출제하되 계산 문제만 한 뭐 서너 문제 더 많이 출제하든지 한 배수로 늘려버리면 그럼 자연스럽게 조정이 될 겁니다. 지금은 계산 문제가 평균 7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왔을 때 10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으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10문제까지 출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이미 자신 이전에 있던 사람이 10문제를 출제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7문제를 기준으로 합시다. 7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문제 내지 5문제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쉽고요. 1문제 내지 2문제는 조금 더 문제가 응용이 되는데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자료가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추가된 자료를 더해봐도 답이 보이고 빼봐도 답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 고민스러운 거죠. 또 이제 1문제, 2문제 정도는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응용합니다. 전혀 새로운 문제입니다. 아예 손 못 대게끔 출제합니다. 그럼 계산 문제 7문제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타켓으로 할 거냐 이 문제예요. 자, 그런데 계산 문제가 쉽다와 어렵다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 짓느냐. 자,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 정리해 버릴 테니까 계산 문제 개념을 정확히 좀 잡아주세요. 어렵다 쉽다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계산 문제의 난이도 단 0.1도 필요 없습니다.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기출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하느냐, 다르게 출제하느냐 이겁니다. 난이도가 최상급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출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한다는 것은 똑같이 낸다는 게 아니고요. 숫자 좀 바꾸는 거죠. 숫자 바꾸지만 형태가 동일하게 출제되면 여러분들은 다 맞춥니다. 그런데 약간만 틀어버리면 손 못 댑니다. 자, 약간 바꾸었는데 왜 손을 못 댈까요? 댁에 가서 천천히 풀어보면 답 찾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서는 아니죠. 어떤 문제입니까? 시간의 제약이 따르죠.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를 만났는데 또는 이론 문제를 만났는데 평소에 다루지 않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풀 수는 있겠어요. 풀 수는 있겠는데 평소에 다루지 않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를 대입해 보기도 하고 또는 빼보기도 하고 더해보기도 하고 곱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답이 탁 떨어지는 모션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시간은요? 그렇죠. 3분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합격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하죠. 그 문제를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문제를 틀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 합격과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계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학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는 풀고 다르게 나오는 문제는 3번 찍고 그럼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어렵다 싶다는 절대 필요 없어요. 어떤 의미도 필요 없습니다. 응용된 문제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기출 문제만. 그래서 저도 강량구도 15회 때까지는 이 계산 문제 응용하는 문제들을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제공하고 연습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러 갔다 와서 얘기하죠. 야, 쌤 똑같은 문제 나왔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 지나서 생각하니 그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였는데 제가 몇 문제를 드렸느냐? 100문제를 준 거죠. 그럼 결론은 1%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로 인해서 수험생분들은 학습량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개 더 맞춘 거죠. 이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기출문제들만.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우리 시험 기출문제하고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만 가지고 정리를 해서 계산문제 특강을 할 겁니다. 계산문제 특강을 하면 여러분들 그 계산문제 특강을 그것만 반복해서 문제 풀고 한 번 더 들어보고 강의 들어보고 또 몇 번 풀다가 또 잘 안 되는 것만 다시 한번 동영상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7개 중에서 최소한 4개 아니면 5개는 맞춥니다. 나머지 2, 3개는 어떻게 하느냐? 찍어서 맞추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계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계산 문제에 대한 불편함 이런 거 좀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뭘 할 거냐면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탄력성의 종류는 수요 입장에서요. 수요 입장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3가지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3가지가 있었죠. 그럼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는 그 3가지가 당연히 다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탄력성이다 이러죠. 가격 탄력성이 2다. 그럼 적어 볼게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2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말해 볼게요. 분모 변화율에 대한 분자의 변화율이 탄력성의 크기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탄력성 계산 문제는 정보가 총 몇 가지가 주어지죠? 3개. 요 셋 중에 2개를 제시하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주면서 3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2 나누기 1 하면 되죠. 두 번째, 1하고 3을 주면서 2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 곱하기 3. 다음 세 번째, 2와 3을 제시해 주면서 1을 구하라고 놓습니다. 그럼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되죠. 2 나누기 3. 그러면 1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정보는 몇 개다? 3개다. 3가지 중에 무조건 2가지는 줘야죠. 3가지 중에서 1가지만 주면 그건 못 풀죠. 미지수가 2개가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 탄력성의 2개를 결합시키기도 하죠.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결합하기도 하죠. 번호를 연결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정보가 총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합쳤을 때는 총 7개가 돼요. 전체 수요량까지 제시가 되거든요. 그럼 탄력성의 종류가 2개 이상 나올 때는 7개 정보 중에서 4개를 제시해 주면서 끼워 맞추기 해서 나머지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그림 그리는 거. 분모 변화율에 대한 분자의 변화율이 탄력성의 크기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탄력성의 크기다. 이런 식으로 그림만 그리면 답은 쉽게 찾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림을 못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을 안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안 그리시고 눈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늘죠.
펜 잡으세요. 같이 할 겁니다. 자,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그림을 그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대입한다. 세 번째, 빈칸을 채운다. 이것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곳곳에 계산 문제를 다룰 때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하라고 설명할 거예요. 공식,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공식. 개인적으로 공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공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국 사람들도 안 쓰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공식이 플로라고 흐름이라고 해요.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도출해 나가는 거죠. 이걸 일본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자기 나라 가서 모든 것을 공식으로 만들고, 그런데 우리나라 분이 일본 가서 공부하셔서 그 공식을 배워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정석 수학을 만든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학습을 우리가 하다 보니, 그러니까 수학은 무진장 골치 아프고 괴로운 과목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근데 그림을 그린다. 어떻게 그린다는 걸까? 이렇게. 반드시 변화율을 표시해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탄력성의 종류가 세 가지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빈칸을 채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방금. 분모 변화율에 대한 분자 변화율이 탄력성의 크기죠. 그럼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가지는 준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A와 B를 주고 C를 구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요걸 여러분이 펜으로 쓰면 쪽팔려 하실까 봐 강량구가 직접 쓴 거예요. 그리고 요런 것 자녀분들이, 조카들이, 손자들이 못 보게 하세요. 보고 나면 학원 가서 공부한다고 하더니 인터넷 강의 듣는다고 하더니 요새 이런 거 공부하냐?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단순히 연습해 볼게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보세요. 가격 탄력성, 앞으로 계산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탄력성 계산 문제에서 답을 찾아가는 법칙을 딱 숙지하세요.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탄력성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뭘 구하라고 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그림을 그리면 되죠. 어떻게 그린다고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자, 똑같이 그리세요. 똑같이 그려주세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똑같이 그리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린다.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죠? 주어진 자료를 대입한다. 자, 하나씩 찾아오세요. 주어진 자료라고 하는 것은 5% 하락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이래요. 그럼 가격에다가 5%. 하락이죠. 하락인데 왜 하락이라는 표현을 안 썼냐면 이 가격 탄력성이 유일하게 절대값이에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중에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절대값을 안 붙입니다. 그럼 절대값을 안 붙인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가격 탄력성 무조건 절대값이에요. 그럼 절대값을 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니까 증가냐 감소냐 이런 표시는 아예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5%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요량이 7% 변했답니다. 그러면 계산기 눌러보세요. 7 나누기 5. 그럼 1.4죠.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그림부터 그리세요. 탄력성 계산 문제는 문제 속에 탄력성이 있다. 찾으세요. 가격 탄력성. 얼마죠? 2.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자료를 대입한다. 자료 찾아오세요. 가격이 4% 인상. 잘 보세요. 4% 인상. 아니, 앞에 문제 풀 때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표현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절대값이니까 왜 또 여기서는 또 증가라는 것을 표시하지? 자, 잘 보세요.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 2가 마이너스인지 아닌지 표시할 필요 없어요. 자, 원칙적으로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무조건 마이너스죠. 왜 마이너스일까요? 그렇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게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크기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결론은 마이너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떨 때는 증가 감소를 표시할 필요가 없느냐? 2를 구할 때요. 자, 앞서 문제 한번 보세요. 앞서 문제는 이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였죠.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1.4죠. 그런데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알고 싶은 거지 증가냐 감소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값을 붙인 거고요. 근데 이번 문제는 알고 싶은 게 탄력성의 크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는 수요량을 구하래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곱하면 되죠. 8%.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틀려요. 자, 그 다음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러니까 3번이 답일까요? 4번이 답일까요?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그러니까 이 문제 계산 문제를 포기하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계산 문제를 하시는 분들의 99%는 일단 8%는 다 찾아내요.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에서 거의 반반 정도입니다. 반이 틀려버립니다. 자, 뭘 기억한다고요? 수요 땡땡, 가격, 수요량, 반비례.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요 공급은 6시간을 걸쳐서 쭉 진행했습니다. 수요 공급의 상당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많이 조금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진도 들어가시기 전에 수요 공급을 조금 더 반복을 해서 정리를 하신 후에 그 다음 파트 부동산 정책 등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동산 정책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